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최근에 국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진드기맥의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궁금증을 어떻게 하면 풀어드릴까 하고 제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진드기하고 이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SFTS 바이러스의 자연계 순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어떤 해결책을 좀 더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연구 내용 일부와 또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란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서 사람에서 심한 경우에는 임상량이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질병이고, 원인체는 이 SFTS 플레보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 변화 관련돼 가지고 환경 변화와 감염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살인 진드기, 야생 진드기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SFTS 바이러스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SFTS 플레보 바이러스의 자연계 순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100년대가 되면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6.25를 겪고 난 후에 산업성장을 하면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자연보호, 동물보호를 굉장히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가 돼 있고, 또 그 야생동물의 피를 흡혈하는 진드기 수도 그에 따라서 급속도로 증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도심에까지 출현을 하게 되고, 또한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사람들도 야외 활동을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개체하고의 접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 전파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국내의 상황이 예측되고 있는 바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나다에서의 예인데요. 카나다의 라임병이 전에는 발생 보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라임병은 뉴욕 근처에서 발생되기 시작해가지고 카나다로 계속 북상해가고 있는데, 매개하는 진드기가 익소데스 스카플라리스라는 진드기 종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북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증명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매개체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온 증가와 강수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참진드기의 개체수가 증가가 되는데, 평균 기온이 1.6도씩 상승함에 따라서 4배가 진드기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진드기는 동물 체내에 붙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새에 붙어가지고 날아오기도 하고, 또는 그 동물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320km에서 하루에 2250km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진드기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진드기는 자연계 내에서 개체 수가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강수량과 홍수입니다. 진드기는 여름철에 주로 산란을 하는데 수천 개의 산란을 하지만 그게 강수량이나 홍수에 밀려가지고 떠내려가면은 부활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에 의해 가지고 또한 개체 수가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는 지구상에서 굉장히 오래 서바이브한 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진드기가 매개하는 SFTS 바이러스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부터 발견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환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2017년도까지 통계에 의하면 607명이 공식적인 보고입니다. 607명이 질병관리본부고, 그중에서 127명이 사망을 해가지고 20% 이상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나타내고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기가 매개하는 말라리아 질환입니다. 모기가 매개하는 말라리아 질환. 그런데 주로 아프리카 쪽에서 많죠. 근데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뉴욕하고 서울하고 위도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예로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모기매개 질환이 약 5천 케이스 정도 1년에 2013년도 자료지만 5천 케이스 정도지만은 이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은 여기 보시면은 4만 6천 케이스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배 가까이가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유도는 뉴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진드기의 매개에 의한 질병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살인 진드기, 야생 진드기. 자, 이것은 언론에서 말한 이야기고 이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드기는 참 진드기입니다. 참 진드기고 이 참 진드기고 또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진드기 종 중에 하나가 헤모피사를 롱기코니스라고 하는 작은 소진다. 공식적인 명칭이. 근데 작은 소 참진드기라고도 불리고 있고 그러는데 2013년 그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국가생물종 목록집에 작은 소빛 참진드기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익소데스는 참진드기, 헤모피살리스는 피참진드기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학계에서 공식적인 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질병 매개 절지 동물은 모기, 파리, 벼룩이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응애까지 포함해가지고 마이트 종류. 근데 이 진드기는 거미강에 속하고 진드기 아강에 속하고 SFTS를 옮기는 바이러스는 참 진드기입니다. 지구상에는 진드기라고 하는 종이 약 760종 이상, 뭐 문헌에 따라서는 900종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SFTS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드기는 참 진드기가 되겠습니다. 이 참 진드기 종은 국내에서 6개 속에 30종 정도가 공식적으로 문헌상에 보고가 되어 있고 이 참 진드기는 숙주를 기다리기 위해서 풀 끝에 올라와서 아침 이슬이 젖고 나면 해가 뜨면 풀 끝에 올라와 가지고 매달려서 숙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숙주가 사람 또는 동물이 지나갈 때 달라붙어 가지고 흡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야생동물, 포유동물, 조류, 파충류까지도 흡혈을 하게 되고 활동 시기는 보통 3월에서 11월 정도까지 많이 활동을 하지만 실제 최근에 1, 2월 달에 길거리 고양이라든지 야생 그 겨울철에 사냥하는 사냥개에서도 종종 진드기가 붙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풀이 자라기 전에 봄철 이른 봄철에는 이 마른 풀잎 위에 그 줄기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지나가는 숙주를 동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습성을 보면은 밑에서부터 자꾸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것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습성이고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죠. 우사인 볼트가 가장 빠른데 치타가 우사인 볼트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이 진드기는 체장 대비로 따졌을 때 치타보다도 20배가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장 대비로 따지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다리 쪽에 진드기가 붙어 있으면 순식간에 위에 상체까지도 올라옵니다. 나중에 보다 보면은 이 모자까지 올라가 있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피부가 노출된 부분이 있으면 피부 속에 들어가서 흡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드기가 피부에 노출되기 전에 옷에 붙었을 때 항상 잘 털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진드기 관련 연구는 외국에서는 군대에서도 이 진드기를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로봇 기술을 하는데 진드기를 활용도 하고 있고 또한 참진드기를 채집하거나 유인제를 뿌리거나 살충제로 진드기를 죽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또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참진드기 생활사를 보게 되면은 3번의 탈피를 해가지고 알을 산란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산란을 하게 되면은 2,000에서 3,000개, 수천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100% 부화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진드기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고요. 그 유충, 흡혈하지 않은 유충과 그다음에 이제 흡혈한 완전히 흡혈한 그 성충을 보는데 상당히 수십 배의 흡혈을 하게 되면 커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드기의 진드기가 구기부가 있는데 이 구기부에서 이 침이 있습니다. 침은 낚시 끝에 뾰족한 바늘처럼 생겨가지고 피부에 받게 되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서 흡혈을 할 때 대부분의 그 진드기에서 마취 성분이 내뿜습니다. 침을 뚫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또 그게 진드기가 흡혈을 하는데 피가 응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응구제 성분을 내뿜습니다. 그래가지고 피가 응구가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피를 흡혈해서 성충의 경우는 거의 10일 정도까지도 몸에 붙어서 흡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 중에 진드기의 몸체에 있는 병원체가 피부 내로 숙주의 피부 속으로 병원체가 이동을 하게 되고 또는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에서 흡혈을 하면서 병원체가 다시 진드기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참진드기가 서식하는 곳은 과연 어디냐.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모든 환경 그리고 방목장에 소나 염소나 양 방목하고 있는 데는 또 닭도 방목하는데 진드기들이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이 참진드기의 숙주를 찾아내는 방법이 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CO2를 감지하는 거고 하나는 움직이는 진동을 감지해 가지고 숙주에 달랍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앞다리 끝에 있는 그 더듬이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 끝부분에 이런 그 감각기관이 있어요. 헬러스 오간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인지를 해서 숙주에 달라붙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발끝에 보면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으로 두 개가 붙어 있고 이런 패드가 있어서 섬유라든지 비닐 같은 종류에도 잘 달라붙고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잘 털어내면 쉽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참진드기가 그러면 야유에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얼마나 있는가 대충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한 사이트에서 1시간 동안에 혼자서 이 진드기를 잡아봤는데 151마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한 사이트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얼마나 진드기가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리에다가 토시를 하고 흰천으로 토시를 하고 30초 걸어갔다가 30초 걸어왔습니다. 딱 1분 동안 해가지고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십 마리의 진드기가 저게 저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자연 환경이 이렇게 진드기가 많은 것은 아니죠. 많은 건 아니지만 야생 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저렇게 진드기 이 영상은 지난번에 뉴스에 시간에 한번 나온 겁니다. 제가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산야에 진드기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람한테 흡혈을 하는 경우 이 진드기가 이건 뭉뚝 참진드기인데 한 9일 정도 흡혈을 하게 되면 완전히 포열을 한 상태 10일 정도까지도 포열을 하는데 이렇게 수십 배 커지고 진드기가 피부에 침을 받고 흡혈을 할 때 침을 빼지 않으면 침을 뺀 흔적만 보이는데 침을 빼내면 침을 빼지 않으면 이렇게 피부 위염을 일으키고 2 내지 3개월 또는 2년 내지 3년까지도 가피가 형성되고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반드시 피부에서 제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물에서 이제 그 사람에서 오고 동물에서 어떻게 흡혈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런 철새라든지 새 종류 동네에 서식한 새 종류에 이렇게 흡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이 앞에 불을 좀 꺼줄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다음 이재갑 교수님 발제자께 좀 양해를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증을 풀어드리려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좀 많이 준비가 돼가지고 좀 양해를 구하고 5분 정도는 좀 더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사진은 소에서 흡혈하는 참진드기입니다. 그래서 유두 부위, 미근부, 사타구니 부위에 피부가 약한 곳에 진드기들이 붙어서 흡혈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것은 제주도에서 촬영한 건데 외승 나갔다 온 말에서 이 귀 속에 그리고 이 안면부에 이렇게 진드기들이 흡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에서 병원에 내원한 사냥개입니다. 그래서 이 진드기가 많이 붙어 있는 걸 한 마리 뛴 진드기고 유기견에서 이렇게 진드기가 흡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야생동물에서 고라니에서 그리고 족제비, 오소리에서 진드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야생 멧돼지에서 특히 뭉뚝 참진드기가 이렇게 흡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7개 구에서 길거리 고양이에서 또 이렇게 진드기들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 파충류에서 흡혈하는 일본 참진드기와 뭉뚝 참진드기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생 동물의 어떤 종류에서도 흡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참진드기는 저희가 연구를 위해서 이런 그 플래깅 방법과 드래깅 방법으로 채집을 해서 실험실로 옮겨가지고 현미경으로 그 종을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아까 30여 종이 그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보고가 됐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발견되는 종 보통 4종에서 5종 정도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빛 참진드기가 가장 많고요. 계피 참진드기, 일본 참진드기, 뭉뚝 참진드기가 되겠고 이런 사슴 참진드기 같은 경우는 희귀종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소빛 참진드기가 가장 포열을 완전히 해가지고 성충이에서 포열을 해가지고 된 사이즈가 되겠고요. 일본 참진드기는 흡혈하지 않은 것과 흡혈한 걸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흡혈한 참진드기는 보통 4가지 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서식하는 우리가 흔히 발견되는 종들 4가지. 근데 풀밭에서 채집을 하면 잘 발견이 안 되는데 야생 멧돼지에서는 이 뭉뚝 참진드기가 상당히 많이 흡혈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에서도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람에서 흡혈하는 것도 뭉뚝 참진드기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진드기가 정말 다 위험하냐? 참진드기는 천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조건만 맞으면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참진드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SFTS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진드기 맥의 뇌염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불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렐리아 버그더페리 라임병의 원인체죠. 그다음에 아나플라스마 파고사이트 필름, 에를리키아 샤피엔시스, 리케치아, 바토넬라, 바베시아, 타이레리아 등 다양한 병원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나 또는 동물한테 질병을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이 SFT 바이러스는 최근에 밝혀져 있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유전자 인기 서열이 계속적으로 진뱅크에 등록이 되고 있는데 2017년도 작년에 ICRV에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속에 속하는가를 갖다가 새로 리파인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확한 이름으로는 플레보 바이러스 속에 속하기 때문에 SFTS 플레보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최종적으로 보고한 바가 있고 이 SFTS 바이러스는 3개의 시그멘트 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길이는 11,490 베이스 페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네거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SFT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혈소판이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아나플라스마입니다. 아나플라스마 파고사이토필름에 의한 감염이 됐을 때 이것도 역시 혈소판이 급격히 감소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2009년도에 발견되기 전에 이 바이러스를 알기 전에는 아나플라스마증이라고 의심을 해서 계속 추적을 했는데 원인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SFTS 바이러스였다라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감별 진단이 필요할 때는 이 아나플라스마나 그다음에 신중후 출혈열이라든가 쯔쯔가무시하고 감별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바이러스를 C57BL6 마우스 모델에다 감염시켜 갖고 보니까 혈액이나 비장이나 간, 신장 등에서 이 RNA가 검출이 되었고 이 바이러스는 비장에서 증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혈소판에 부착해 가지고 비장에서 대식세포에 의해서 이게 탐식작용이 일어나서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009년도 중국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일본, 한국에서만 지금까지 발생 보고가 되고 있고 유전자 타입을 보면은 대개 6개 타입으로 지금까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서 이 SFTS 바이러스 항원과 항체 검출은 다양한 가축에서 그리고 다양한 야생동물에서 항체와 항원이 검출되고 있고 실험동물 그 모델에서 마우스에서 그리고 햄스터나 레트, 마카큐 원숭이에서 실험동물 보고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감염 실험은 중국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ABSL 4그레이드에서 이 감염 실험을 하게끔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설이 일본에 아직 없기 때문에 이 감염 실험을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국내에서는 ABSL 3 등급에서는 감염 실험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을 통해서 사람 간 전파나 에어로솔까지도 감염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현재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SFT 바이러스의 검출을 위해서 원스텝 알틴 STD PCR 방법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를 확인하고 시퀀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얼타임 PCR 검출법을 이용해 가지고 3개의 시그멘트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S 시그멘트가 잘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리얼타임 PCR과 레스티드 PCR의
그 검출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리얼타임 PCR로 했을 때는 약 1.8, 2% 정도의 감염률이 나타났지만 레스트 PCR의 경우는 8.28%, 약 4배 정도의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드기 한 마리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과 진드기를 풀링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풀링을 했을 때는 1% 이내에서 감염률이 검출률이 나오지만은 싱글로 특히 약충하고 성충에 있어서만 검사를 했을 때는 7.12%, 그래서 10배 이상의 감염률이 높다. 그래서 풀링을 했을 때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하 감염이 됐을 것이다. 이것은 최소 야유 감염률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한 마리씩 검사를 했을 때 100마리 중에 진드기 100마리 적어도 7마리 정도는 감염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게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진드기를 개체별로 약충과 성충에서는 검출 방법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 종별로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4.77%, 계피 참진드기 1.15, 뭉뚝 참진드기는 적은 숫자여서 아마 감염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검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 이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여가 시간에 뭐 산에 많이 가는데 탐방로와 비탐방로는 과연 차이가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탐방로에서는 낮에는 사람이 다니고 밤에는 여기에 야생동물이 다닙니다. 야생동물도 밤에는 편안한 길로 다니기 때문에 똑같이 이 그 비탐방로와 탐방로 관련성 상관성이 없이 다 진드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탐방로 가실 때는 가운데로 풀이 스치지 않게 다니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데이터가 있었고, 하지만 고도별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500m 이상이 가면은 진드기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500m 이내에서, 왜냐하면 500m 이내에 야생동물도 먹을 게 많으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야생동물이 발견됐던 지점을 찍어놓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협조를 얻어서 진드기를 잡은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식생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고 야생동물이 많이 발견됐던 지점에서 진드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었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서식지에는 반드시 진드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진드기 종별 채집 결과 2016년도 자료,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그 계피 참진드기, 일본 참진드기 순으로 잡히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고도에 따라서, 물론 설치류가 많이 있는 고도가 좀 높은 데서는 일본 참진드기가 더 많이 잡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성모도와 강화도, 덕유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2016년도 자료인데 봄철에는 에모피살리스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많이 잡히고 가을철에 계피 참진드기가 더 많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고, 봄철에 감염률이 훨씬 높습니다. SFTS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그리고 여름철에는 다 성충이 돼갖고 산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란을 하고 많이 부화돼갖고 유충이 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잡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이제 유충이 많이 잡히고 가을철에 감염률이 약충하고 성충에서 또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 최소 야유 감염률로 계산했기 때문에 유충은 낮고, 그다음에 약충과 성충에서는 약 5 내지 6% 정도 수준을 보였고, 덕유산은 데이터만 봤을 때 2015년도, 2016년도 4%에서 약 4.69% 정도로 약간 감염률이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관악산 있죠. 관악산을 둘러싸고, 서울대학교는 관악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진드기가 있는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캠퍼스에는 다행히도 진드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변의 관악산에서 진드기가 273마리가 저희가 채집을 해가지고 SFTS 바이러스 조사를 해보니까 7개 풀에서 양성이 나와가지고 약 2.56%의 감염률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동물에서 과연 SFTS 바이러스가 어떻게 드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재래식으로 사육하는 돼지, 뭐 그 사육 시설이 좋은 데서 사육을 하면 진드기에 노출될 일이 없죠. 거기서 검사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음성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런 산 밀접한 지역에서 재래식으로 사육하는 돼지에서만 저희가 각 도별로 30마리씩 해서 240마리를 체외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4마리가 양성이 나와서 1.57%의 돼지에서 감염률이 조사된 바가 있고요. 흑염소에서 4개의 방목장에서 저희가 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268마리 중에 14마리가 SFTS 바이러스 양성이 항원이 검출돼가지고 5.2%의 감염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축장에서 무작위로 염소, 흑염소를 체를 해가지고 737마리 중에서 18마리가 2.4%가 양성이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엘라이자 검사 방법에 의해 가지고 6.8%의 항체 양성률이 확인이 된 바가 있고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2가지 타입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야생동물에서 채집한 참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 과연 얼마가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총 평균 4.98%, 약 5% 가까이 나왔는데 주로 경상북도하고 울산 쪽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에서도 환자가 더 많이 나오는 그 지역으로 일치가 됐고, 그리고 그 사람에서 띈 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염이 돼 있는가를 갖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도 한 5% 수준에서 감염률이 나타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충에서 한 100마리 중에 5마리 정도는 역시 감염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국내에서 가축과 야생동물에서 검출된 것을 조사를 전국 지도에 그려보니까 우리나라 전역에 다 SFTS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고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다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발표됐던 내용인데 길거리 고양이 서울에서 7개 구에서 126마리 길거리 고양이를 체혈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22마리 양성이 나와서 17.5%의 감염률이 상당히 높은 감염률이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도 의심스럽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길거리 고양이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01마리 길거리 고양이 101마리 중 6마리가 양성이 5.9%였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인데 127마리 중에 5마리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 2마리는 길거리 고양이를 집으로 입양을 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서 그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3가지 타입의 유전자형을 갖다가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견이나 그 사냥개 같은 경우는 진드기에 노출될 수 있는 고위험군이죠. 야생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군견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103마리 중에 3마리에서 양성이 나와가지고 2.9%가 감염률이었고 이 군견 1마리에서는 바이러스를 분리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체를 검사해본 바에는 21.4%가 항체가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이 SFTS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일본 제페니스 클레이드, 차이나 클레이드, 중국 거 있는데 한국 거 보면은 되게 중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과 일본에 나타나는 것 같이 빨간색 점이 보이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나타나고 있고 크게 보면은 S 시그멘트만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크게 우리나라에서 한 3가지 타입 정도로 크게 분류를 했을 때 이 SFTS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고 이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사람 쪽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또 가축에서는 농림산식품부, 또 야생동물 쪽에서는 환경부 이렇게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원헬스 개념에 의해 가지고 입각해서 같이 협력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마지막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SFTS 바이러스가 그러면 자연계에서 어떻게 순환이 되고 있느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참진드기 종에 감염이 돼 있고 이 참진드기는 산란을 할 때 수천 개의 알을 산란하는데 100% 다 바이러스가 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충에서 흡혈하지 않은 유충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에서는 양성이 나오고 일부에서는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전파가 되는 것으로 난개대 전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참진드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흡혈을 했을 때 다 감염을 시킬 수가 있죠.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서 우리나라 3건의 보고가 있죠. 사람 대 사람 2차 감염이 된 병원 내 감염 그리고 장례 지도사까지 감염된 보고가 있었죠. 이게 확인이 됐는데 일본에서 작년에 개와 고양이에서 사람을 불어가지고
감염이 전파가 됐다라고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추정을 하는 사례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체액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동물종 같은 종끼리 접촉된 사례는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사례가 없고, 또 이종 동물에서 접촉에 의해서 체액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야생동물이나 산업동물에서 감염된 동물에서 사람한테 전파를 시킨 2차 감염의 사례도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쪽에 관련된 연구가 더 진행이 돼봐야 하겠고, 이게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두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도축업자라든지 야생동물 관련 업자라든지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피제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기피제 중에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디트가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 한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천연기피 물질도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디트가 독성 정보가 알려져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든지 중추신경계 영향이라든지.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죠. 20에서 30%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특수한 경우 군인 같은 경우는 50%짜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7에서 30%를 지금 허가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10% 이상이 드는 경우에는 어린이에게는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미만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식약처에서 이 정양유가 함유된 그런 천연기피 물질은 제한을 뒀어요. 일정 수준 이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SFTS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자체라든지 보건소에서는 각 탐방로라든가 이런 데가 이런 기피제를 설치를 해놓고 굉장히 많이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피제를 갖다가 잔디에다 한번 뿌려봤어요. 그때 잔디가 이렇게 딱 고사하는 것을 보고 이거 기피제가 이게 자연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피해가 있을까, 또 곤충이 얼마나 피해가 있을까, 또는 이게 물로 흘러 들어갔을 때 물고기라든지 이런 자연 생태계에 얼마나 피해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농촌 인구, 농촌에 노인 양반들이 등산할 일 별로 없잖아요. 농촌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농촌 인구들한테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밭 가운데는 진드기 거의 없어요. 물론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은 데라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와서 시골에 가면 피해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 울타리를 쳐놓는데 전기철책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밭으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니까 이 주변을 배위를 많이 해요. 배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죠. 그러다 보면 붙어있던 진드기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밭 주변에 밖에 부분에 더 진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데를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이 SFTS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홍보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예방을 활동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헬스 개념에 의해 가지고 관련된 각종 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학자들이 이 SFTS 바이러스에 대한 병태 생리도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최근에 밝혀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는 전파 관련 연구라든지 신속 진단법 개발, 물론 일부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치료제나 예방 백신에 대한 개발이 돼야 되겠고, 또는 효과적인 기피제, 살충제 예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돼야 되겠고, 매개체 수준에서 진드기, 참진드기, 그리고 복인동물 수준에서 또는 숙주 차원에서 바이러스 순환을 어디에서 차단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별로 각 데이터 홍보,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관련 연구자들이 기관별로 또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동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석사 때부터 이 진드기 쪽 진드기 베개 질병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받았던 연구비 지원 기관이 되겠고요.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